이 GNI라고요. 국민총소득인데,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소득 부분이 얼마냐? 이것이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인데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뭔가 하면 국민들이 1년간 벌어들인 돈인데 그 국민들이 벌어들인 돈과 거기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중이 어떻게 되냐, 비율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NI에서 기업 소득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기업에 경사되어 있다. 즉 기업이 일반 노동자나 이런 부분에게 돌아가는 소득보다도 가져가는 소득이 월등하게 높고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얼마냐? 25.19%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기업이 가져가는 비중이 GNI에서. 그래서 이것은 OECD 평균이 18.21%인데요. 이것보다 7%가 높고요. 한국도 2000년에는 기업 소득 비율이 GNI에서 차지하는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한 12위였답니다. 이후에 기업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었었고 2013년에 기업 소득 비중이 2000년에 비해서 7.52%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러면 OECD 회원국들은 기업 소득 비중이 어떠냐?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만 유독 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기업 소득의 비중이 저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 보면요. 법인세 이 최고 세율은 OECD 회원 평균보다 낮고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이 OECD 5위 정도인 것은 기업 소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등수도 높게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기업이 가져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커졌는데 일반 국민에 비해서 한국의 법인세는 올려야 된다면 올리지 말아라는 게 중론입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기업은 점점 부강해지고 개인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그러면 세금을 그럼 누가 좀 더 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답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관료 경쟁력이 아시아 꼴찌라고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대학원 IMD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 각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갖다가 이렇게 재고 국가 경쟁력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진단했는데요. 정책 투명도도 지금 2007년에 한 번 했고 2015년에 한 번 했는데 후퇴했고 42, 정부 결정 시행 46위, 정부 정책의 적절성 45위, 뇌물과 부정 32위, 관료화 38위, 정치적 불안정성 43위, 정의 39위, 사회적 유대 43위 등으로 이 한국의 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시스템은 좋아져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올라갔지만 그때 옛날에는 이 국가 경쟁력이 29위인데 지금은 25위입니다. 그런데 관료 경쟁력은 또 관료나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 투명성 부분에서의 경쟁력은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15년 사이 지난 9년간 관료화,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관료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냐 방해가 되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몇 등이 나왔는가 하면 38등이 나왔는데요. 인도 36등, 중국 40등, 필리핀 41등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중국, 필리핀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뇌물과 부패도 29위에서 32위로 3계단 뒤로 갔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 관료들이 최고 엘리트 집단이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고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관료가 된다.
해서 잡으시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부서 과장만 한번 만나보십시오. 뭐 제가 골프나 술자리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스위스나 이런 어떤 이 공정한 경쟁력을 묻는 집단에서 한국의 관료 경쟁력이 아시아 꼴찌 수준, 중국이나 필리핀하고 비슷하다는 거는 인도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값이나 사회적 평가 값을 못한다는 겁니다. 고시붙은요, 행시붙은 관료들, 뭐 결혼 때부터 시작해서 최고 고평가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라고. 말만 엘리트지. 이 사람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가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까 인터넷에 보니까 방글라데시 다카 수도죠. 거기에 가난한 집 잃은 소년이나 가난한 집의 소년들이 거리를 떠도는 개들과 자기 먹을 거를 나누어 가지고 개들한테 나눠주고 하루 종일 돌보고 같이 지낸다 하는 그런 미담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이 소년들도 먹을 게 없을 건데 그 먹을 거를 개들한테 나눠주면서 개와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없이 살지만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다라는 말이 실감이 났는데요. 한국에 지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요,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뉴스를 보니까 한국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작은 동물은, 영세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요, 먹이를 제대로 못 먹어서 입장료에 비해서 수익은 없고 동물들은 이렇게 가다 놨고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거나 영양 실조 상태고, 또 어떤 동물원은 그 동물들이 이 똑같은 행동을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미쳐가고 있다. 그런데 서울 동물원에서요, 922마리 동물을 이제 동물들이 새끼를 낳거나 어디서 받아오거나 해가 숫자가 늘어나면 인멸하고 낙인을 찍어가 이걸 갖다가 팔거나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멸종위기 1급종인 대륙사슴도 팔아버렸고요, 산양도 팔았습니다. 우리 지금 산림청에서 국립공원 무슨 관리공단이나 거기서 산양 복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산양들에 대해서 먹이도 주고 어린 산양들을 낙오된 거를 갖다 데리고 와서 키워가지고 또 풀기도 하고 번식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방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산양을 갖다가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산양을 팔아버린다? 이까지는 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실제로 무슨 이런 이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동물을 팔았다 해서 처벌받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동물원에서 팔 건데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이 동물들을 팔 때요, 조달청 홈페이지니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갖고 파는데 그렇게 올려놓고 실제로는 수익계약 형태로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로 골 때리는 것은 이 서울대공원 동물원, 서울시청 산하죠. 전시됐던 사슴하고 흑염소를 43마리를 이 흑염소 육골전 만드는 도축 농장에 넘겨가지고 잡아버리다가 동물보호단체에 걸렸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 아닙니까? 자, 어린이들이 그 동물공원에 가서 희귀한 동물도 있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동물도 나눠야 되니까 사슴이나 좀 흔한 동물이죠. 흑염소야 동물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물원에 데리다 나왔으면 번식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그 동물원에서 죽을 때까지는 책임을 지는 것이 그 동물원을 구경하고 간 사람에 대한 인간적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 동물이 좀 있으면 도축장에 가서 흑염소 육골접이 된다고 하면 그 보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무슨 동물복지관가 만들어가지고요, 동물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이 집에 키우는 개들 전부 피부에다가 칩을 이식시키고 목걸이 달고 어쩌고 하는데요, 돈 내고. 그 반면에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그래도 안전하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전시행정 쇼 좀 그만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공원에 보냈던 자신이 키우던 개 2마리인가 3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어디 또 도축장에 안 갔는지
개소주 하는데 안 갔는지 궁금합니다. 그 개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공개하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요 71,916명으로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그러니까 동일한 기간 동안에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 세계 주요 전쟁에서 죽은 사망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어떤 이 숫자가 참 심각한 게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500만 명, 계획하는 사람이 200만 명, 실제 시도하는 사람이 15에서 30만 명,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OECD 중에서 자살률 1위는 뭐 벌써 달리고 있고요. 10만 명당 29.1명이 죽습니다. 자살로. OECD 평균은 12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살이 10년 새 급증해가지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20, 30대에 이런 자살률이 최고 사망 원인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의 큰 배경에는 이제 이 신분 상승은 고사하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조차도 깨져가는 사회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조선 흑수저부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회를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보수는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상을 있는 걸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감추고요. 아름다운 이야기만 한다고 현재 우리가 이 가슴 아픈 현실이나 바뀌어야 될 현실이 감춰지겠습니까? 저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그러지 않겠지 하지만 언젠가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이 소시민적인 안락함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부모로부터 돈 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없는 집에 태어나서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흙수저입니다.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교육이나 부모의 정보나 빼기 없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 못 가기가 쉽죠. 가뭄에 콩나는 걸 가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걸 가지고 보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불안정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중에 성공률이 16%인가 어제인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이 다 망한다. 그럼 망한 사람은 어떻게 빈곤층 된다. 빚은 또 많이 져있다. 그럼 어쩌겠어? 죽음을 선택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요.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은 안 되고 취직이 될 가능성은 없고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알바를 해봤자 내가 버는 돈은 최저임금도 안 되고 이 돈을 가지고는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죠. 목숨을 연명하는 거하고 살아간다는 건 의미가 다른 겁니다. 노동을 해가면서 아무런 인생에 낙도 없이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또 노동하고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락해 가다가 빚이 쌓이면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버림받고 가족관계는 단절되고 요즘 자식들이 돈 없는 부모 노후에 봉양하려 합니까? 돈 없고요. 벌어놓은 거 없고 이러면 자식한테 대접 못 받습니다. TV 드라마에 나오는요. 진짜 부모한테 깍듯하게 명절이라고 절하는 자식들 솔직히 돈 많은 그 먹고 살만한 집에서 나타나는 풍경이죠. 돈 없는 집에 명절에 화목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다수는 좋은 일보다는 명절이 좀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런 것이 현실에서 노인이 혼자 버려져서 또 그 노인으로 생계난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 몸에 병까지 들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쪽방에
여름에 온도가 40도씩 간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옥이지 사람 사는 데입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그래서 죽고 노인들은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자살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젊은 사람들의 해열 조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젊은 사람들의 자세나 정신 태도 뭐 한국에서 도망간다고 어디 받아주는 나라 있겠습니까? 갈 데 없어요. 여기서 죽으나 사나 버텨야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냉소적이고 한마디로 비판적으로 자기 나라를 바라보는 세대들의 사고도 이해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답을 내지 못할 때 한국의 미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 열받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앙의 공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의 시도, 광역단체 산하에 각종 공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공기업의 기관장들 연봉이 1억 2억 사이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요 성과급으로 펑펑 씁니다. 그래서 평균 연봉이 뭐 7, 8천은 기본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 기관의 부채가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다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년에 뭐 최저 뭐 한 60억에서 최고 한 뭐 2, 300억은 기본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공기업은 뭡니까? 부채가 수십억 수백억이고 1년 동안 일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영업 적자가 수십억 수백억이고 그런데 사장은 억 단위 연봉을 받아가고 직원들은 몇 천만 원씩 연봉을 성과급을 펑펑 받아가고 성과급 평균이 얼마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 산하기관을 보면 킨덱스의 사장이 연봉이 1억 8,900만 원 이 회사의 부채는 134억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0억입니다. 경기연구원 1억 4,500만 원 부채 6억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억 경기신용보전재단 1억 4천만 원 부채는 332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06억 한국나노기술은 기관장 연봉은 1억 1,600만 원 부채는 84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1억입니다. 자, 이렇게 기관장이 억대의 연봉을 가져가려면 이 기관들이 직원들한테도 펑펑 퍼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킨덱스는 최근 3년간 직원 1인당 평균 3,120만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1,750만원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은 1,740만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720만원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요 경기연구원은 직원들 75명에게 32억 3,210만원을 3년간 성과급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4,309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 중앙에 있는 한전, 뭐 LH공사 이런 데보다도요, 훨씬 더 성과급을 많이 받는 직장입니다. 한마디로 모지라는 거는 다 메꿔주니까 국고로 우리는 원래 적자나는 기간이니까 썩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참 한쪽에서는요 국민들은 자살로 죽어가고 이런 숨어있는 공기업들은 배가 터집니다.